사실 제가 이제 연습에 대한 그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연습에 대한 컬럼도 사실은 객석에서 쓴 적이 있었어요. 수련에 대한 이제 컬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연습이나 수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되게 간단해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고전 음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연습이나 수련을 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련을 매일매일 똑같이 해나간다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게 저를 바이올린을 시키신 편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온갖 방법을 다 써야지만 제가 필요한 양의 연습을 어느 정도는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연습을 많이 해나가야 할 우리 친구들하고 연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조금 더 재밌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어요.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여기 하나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이제 연습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 플레이어 자체의 개인의 의지에 달린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너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의지 박약이라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고 사실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연습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당연한 저희의 어떤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것을 반복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어텐션을 필요로 하고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수의 연습러가 되기 위해서는 습관을 어떻게 내가 매니징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헤빗 빌딩, 그리고 옵저베이션의 어떤 고수의 콤비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훈련하고 그리고 관찰력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그 밸런스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이제 연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이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하는 일은 체력 그리고 정신의 힘이 아주 비슷하게 맞닿아 있어야지 최고의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직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선수의 어떤 체력 그리고 학자의 정신력 정신적인 능력이 맞닿아 있을 때 그것이 그리고 50대 50으로 딱 맞춰질 때 가장 좋은 효율성을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정신의 어떤 집중력 그리고 정신의 힘 또한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체력을 어릴 때부터 관리를 많이 하고 너무 집에서 연습만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체력적인 운동도 시켜주시고 근력도 많이 길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편이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작을 오랫동안 지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꿈이 크셔가지고 저를 여러 가지를 많이 시키셨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88년대생이다 보니 이제 문화가 막 열리던 그 시기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했어요. 저희 때는 사실 제 세대는 막 검도 무슨 별걸 다 했어요. 주판도 배웠고요. 저는 주판 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계산기를 쓰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 보죠. 시작해서 뭐 발레, 그다음에 아기 스포츠단이라는 걸 해서 저는 수영, 스케이트, 스키 뭐 그런 운동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고 또 제가 사실은 도봉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산이 그렇게 막 공원으로 조성도 안 돼 있는 들판 같은 산에서 뛰어다니면서 잠자리 잡고 사마귀 잡고 이러면서 정말 시골 아이처럼 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체력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때 그렇게 컸던 거 그리고 뭐 짧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스키를 매년 그렇게 뭔가 3시간씩 겨울마다 매일매일 버스 타고 가서 탔던 거, 스케이트를 그렇게 매번 스케이트 교실에 가서 탔던 거, 롤러 스케이트 교실에 가서 탔던 거, 수영을 제가 4학년 때까지 선수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그때까지 그렇게 했던 거, 이런 바이올린이랑 아무 관련 없는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뭐 6시간, 7시간 리허설을 해도 지치지 않고 남들 다 막 쓰러져 가는 리코딩 세션 때 저는 혼자 팔팔한 약간 그런 조금 저를 다르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스로 더 잘하면 좋으련만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어릴 때 어떤 그런 운동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세 가지의 규칙을 꼭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습관을 기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연습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떻게 해서 뭐 더 집중을 더 잘하고 어떻게 해서 내 의지를 더 늘리느냐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 뇌과학의 분야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에 저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 최소량을 정한다는 것은 뇌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에 헤비 빌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는 6시간씩 연습할 거야.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시죠? 나는 새해에는 무조건 1시간씩 아침에 운동을 할 거야. 이래놓고 1시간씩 진짜 운동하는 사람은 정말 잘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뇌가 제가 배우기로는 오히려 뇌가 나는 1시간씩 해야 돼! 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하기 싫어하고 그거를 미루는 경향이 생긴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오늘부터 5분씩만 운동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리고 그 최소량을 벗어나진 않을 거야. 이거보다 더 작아지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5분은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5분이니까. 5분만 고생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면 그게 10분이 되고 15분이 되고 하다 보면 집중력이 생겨서 더 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5분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보상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나 5분 나 너무 잘했어 이런 느낌이 이미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긍정적인 호르몬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연습을 오히려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주 현실적인 최소량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과도한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그런 의지를 막 너무 불태우다 보면 마음 그리고 정신 그리고 연습과 나의 관계 같은 것들이 많이 망쳐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참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의 1일 최소 연습량은 30분이고요. 길지 않습니다. 30분이라고 생각하면 악기를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30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45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하니까요. 제가 저에 대해서 이제 관찰한 부분은 30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연습을 하다 보면 1시간 50분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시간 45분쯤 되면 이제 이게 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의 최대량은 이제 넘어가 볼게요. 최대량은 2시간입니다. 2시간 이상 저는 하잖아요. 왜냐면 2시간이 넘어가면은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본인의 연습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현실적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약에 I라면 지금 너의 효율성이 어때? 100이야? 80이야? 70이야? 이런 식으로 정확한 넘버를 주면서 조금 물음을 해가면서 그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한다고 해서 1회 최대량을 파악한다고 해서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해서 휴식을 해야 될 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뇌과학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대량은 2시간 정도고요. 이제는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2시간쯤 되면 알아요, 제가. 1시간쯤 됐겠구나. 이 정도 되면 1시간 반쯤 됐겠구나. 지금 이 상태면 1시간 55분이겠는데? 그래서 딱 보면 거의 1시간 55분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 되면 막 몸이 막 뒤틀려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단계가 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딱 놓거든요. 2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1회 최대량을 채웠기 때문에 만족하고 내려놓는 거죠. 이것 또한 현실적인 최대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가 많은 날은 1회 최대량은 그래도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최소량 이상 하려고 막 압박을 주진 않아요.
아침에 30분 했으면 아 됐어 잘했어 이러고서는 너무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너무 다른 할 일이 많다거나 하면은 그 정도만 채우고 넘어가고, 보통의 경우에는 아침 연습 2시간 정도를 하는 것을 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강의가 좀 적은 날이라거나 이런 날은 4시간을 하고요. 그리고 휴일 같은 날은 그 6시간, 그러니까 3타임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날은 3타임, 보통의 경우 뭐 2타임 정도, 그리고 제가 일이 많은 날은 1타임, 그렇게 1회, 2회, 3회로 생각을 하지 6시간, 8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룰은요. 마지막 룰은 제가 좀 이것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처럼 오래 걸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집어넣는데, 예열을 계획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몸과 정신이 예열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하기 싫어서 꾸물거리다가 연습할 시간 다 놓치고 언제 연습할래? 약간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꾸물거린다고 보는 시간을 우리가 오히려 계획을 하면 정말 해야 될 시간에 딱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루틴이 이제 8시 정도에 일어나서 9시 정도까지 약간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스트레칭하고 몸을 조금 풀고요.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이제 그 타이밍들을 다 예열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뭐 운동하고, 제가 그때 좋아하는 책도 좀 읽고요. 커피 마시면서 약간 여유도 좀 부리고요. 제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8시부터 10시 딱 그때거든요. 그래서 10시에는 이제 연습을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8시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약간 연습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만할까? 오늘은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할 때 30분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10시 시작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또 어느샌가 12시가 되어 있어서 멈추게 되기 때문에 예열하는 시간을 좀 창의력이 로딩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열을 하는 이 시점에서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행동들은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SNS나 게임이나 이런 분비될 수밖에 없게 디자인되어 있는 행동들을 저희가 하면 그 상태가 하루 종일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도파민을 최대한 제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1-2시간 정도는 최대한 제한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진정되는 몸을 서서히 깨울 수 있는 액티비티를 하는 게 좋다고 뇌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루틴이 뭐 커피를 만든다거나, 뭐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드립을 돌리고 앉아있죠. 굳이 드립을 돌리고 앉아있고 효율성이 없는 일들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제가 원하는. 게으르고 느긋한 것들을 아침에는 합니다. 그래야 저의 어떤 효율성이 그 날의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버닝을 하면 아침에 오히려 한 12시쯤 되면 너무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때 뇌가 좀 지루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연습을 딱 시작했을 때 뭔가 새로운 거, 오히려 재밌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 산책이나 조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를 산책을 많이 시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제 효율성을 가장 높이는 호르몬은 DNA라고 알려져 있는 도파민, 노드아드레날린, 그리고 아세틸콜린인데요. 이 세 가지는 뭐 우리가 수동적으로 아주 많이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지만, 도파민, 노드아드레날린, 그리고 아세틸콜린이 어느 정도의 본인이 가장 효율이 높아지는 콤비네이션, 그러니까 칵테일로 딱 맞아 떨어질수록 효율이 높아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극을 추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 악보 읽을 때는 그렇게 재밌죠. 처음에 첫 곡 시작할 때, 그죠? 시작할 땐 너무 재밌는데 그거 한 일주일 하다 보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곡 나올 때 새로운 거 할 때 나오는 게 이제 도파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아주 조금 높은 수준의 어떤 조금 높은 어떤 도전을 만나는 순간 분비량이 최적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하기 싫거든요. 그렇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연습의 효율을 높인다는 거. 그래서 저는 조금
아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들을 골라서 그것을 연습에 맨 처음에 딱 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골라요. 너무 어려운 것을 연습에 처음에 해버리면요,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기분 좋은 걸로 시작해서 기분 좋은 걸로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새 곡을 배우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해요. 그리고 재밌거든요. 너무 막 어제 못했던 거 다 해야 돼 이러면서 하면은 그 2시간을 지속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일단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제가 재밌어하는 것들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스위치를 켜는 게 조금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신체적 조건이 좋아야지 분비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뇌의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주의력과 기억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가능하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DNA의 어떤 칵테일을 조금 생각해보고 인지라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뇌를 잘 작동시킬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낳게 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나에게 맞는 어떤 연습 방법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연습의 어떤 방식이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주자를 키워낼 때 저희가 부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안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시간을 제가 최대량으로 설정을 해 놓은 것도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운 것을 막 계속 하다 보면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쟤는 독해서 잘한다, 이런, 어릴 때는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친구들은 몸이 무조건 고장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어려도. 그런 친구들이더라도 부모님들이 이거는 지금 너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고 너무 몸을 혹사시키고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시야가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양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1-2시간 전에 단백질 섭취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저는 단백질을 조금 섭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게 아프거든요. 연습하고 나면 사실 아파요. 그게 아프다고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근육이나 뭐 이런 힘줄 같은 것들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아프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 운동할 때랑 똑같이 근육이 찢어지거든요. 조금씩 미세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회복하도록 조금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큰 부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꼭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영양소, 필요한 근육과 힘줄에 필요한 영양소를 꼭 보충해 주는 것이, 저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 몸이 내 악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관리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웜업 그리고 쿨다운인데요. 연습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롱톤이라고 하죠. 이제 기능을 길게 유지하는 그런 연습, 현악기에서 하는 연습들을 조금 꼭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이들이 어릴수록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빠른 것부터 시작하고 재밌는 것부터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조금 몸을 풀고 몸이 악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마련해 주는 것이 몸이 과도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백날 괜찮다가도 뭔가 딱 잘못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게 뭔가 힘줄이 탁 엇나가면 그때부터는 거기가 계속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괜찮은가 보다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조금 방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한 날은 꼭 더운 샤워 아니면 얼음 찜질, 본인의 선택이겠죠? 를 충분히 해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몸을 풀어주는 루틴을 어릴 때부터 조금 마련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충분한 수면이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을 안 자고 연습하는 걸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저는 많이 봤는데요. 그런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몸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저희 은사님들 중에서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저 오늘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거 배우느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그렇게 많이 안 자면 빨리 죽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충격적인 얘기여서 네? 그렇게 하고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어떤 룰입니다. 네, 밥은 못 먹어도 잠은 잡니다. 최대한 못 잘 때도 물론 있지만 최대한 자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연습도 많이 하게 되면 정말 운동선수와 같은 수면 시간을 요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 혼자 산다나 뭐 이런 운동선수들의 패턴이 나오는 걸 보시면 아침 훈련이 끝나고 꼭 낮잠을 한두 시간씩 자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스포츠에서는 저런 것들이 다 행해지고 있는데 예술 분야에서는 우리는 똑같이 몸을 쓰는데 저런 팁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까, 어떤 몸에 대한 인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학과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포츠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상 방지나 몸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요. 네 번째는 이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너무 당연한 그런 것들인데요.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연습만 하면 이렇게 목이 마를까라는 걸 되게 항상 궁금해했었는데, 나중에 내가 책을 읽고 나서 옳다구나 했거든요. 사실 이거 계속해서 에어로빅 액티비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팔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어쨌든 뭔가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 액티비티를 할 때는 근육과 힘줄이 계속 수분 섭취를 갈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머님한테 너는 왜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고 왜 그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냐고, 연습만 하면 화장실을 왜 그렇게 자주 가냐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적당한 핑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로 리더십이라는 뇌과학을 이용해서 성과 향상과 리더십 개발을 연구하는 분야를 저는 굉장히 많이 이런 인포메이션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편입니다. 그래서 뇌과학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면, 요즘은 대중서로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악기하는 부모님들도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뉴로 리더십의 4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영어로는 decision making and problem solving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감정 조절, emotional regulation. 세 번째가 변화를 만들기, facilitating change. 네 번째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영향을 주고받기, collaborating with and influencing others. 이렇게 4가지 범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4가지 범주를 사용해서 저희가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넘어갈게요. decision making and problem solving이 아마도 연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현악 분야에서 연습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잘못 적었어요. 3번을. 왜가 아니고 어떻게인데. 이 4가지 단계를 거치려고 굉장히 스스로에게 도전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연습을 하다 보면 안 되는 패시지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반복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 답답하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뇌가 꼬이고 엉키면서 이거 안 되지? 이렇게만 되거든요. 특히 성질이 급한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오히려 딱 멈추고 이 4가지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혹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캐릭터가 무엇인가? 이 곡의 지금 느낌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운드는 어떤 사운드를 내려고 하는가?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있을 때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확립되어야 됩니다. 프레이즈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나? 아니면 그냥 막 해보고 있나? 안 될 때는 거의 대부분 그냥 막 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articulation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확립되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아까도 저희가 라캄파넬라 하면서 했지만 여기는 우아한 느낌을 하고 싶어. 그게 무엇이 될 수 있겠죠? 우아한 느낌. 그렇다면 여기서는 왜 우아해야 하지? 왜 우아한 느낌을 내야 되지? 왜 우아한 느낌이라고 나에게 느껴지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스스로가 설득이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설득시킨 어떤 아이디어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냥 난 이렇게 할 거야 보다는 내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결정을 했어. 나는 내 스스로의 지식을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했어. 라는 어떤 뇌에서의 프로세스가 좀 생겨나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하기도 쉽고 그리고 했을 때 자신 있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하는지 알았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왜 하는지를 이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서 종지를 생각을 하는 음악 이론의 범주에 가까워지는 결론들을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종지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 혹은 뭐 아까 우아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슬러가 이렇게 긴 게 나오지 않았는데 슬러가 긴 게 나왔고 뭐 조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조성을 이렇게 하고 싶어. 혹은 아티큘레이션이 여기서는 계속 점만 있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슬러만 쫙 나오는 게 생겼어. 이거는 가로적인 느낌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내 나름의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그 이유가 혹시 음악 이론적으로 아니면은 뭐 음악적인 뭐 해석으로 봤을 때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괜찮아요. 어릴 때는 잘못된 결정들을 많이 해야 선생님한테 좋은 질문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좋은 굉장히 정확한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라는 그런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선생님하고 질문 그리고 답을 받으면서 그 대화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틀렸더라도 조금 좋지 않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만든 이유는 만들어 보라고 계속해서 권장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때 이제 why를 생각할 때, 왜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뭐 아날리시스가 있겠죠. 음악 이론적으로 종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조성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과 함께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담이지만 얘기를 해보면 제가 베토벤 콘체르토를 2년 정도 전에 다시 배웠어요. 근데 저는 베토벤 콘체르토에 대한 굉장히 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너무 어릴 때 배웠었는데 그때 연주를 하면서 기억을 잃어가지고요. 정말 한 100번 틀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거에 그 머리가 하얘지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곡을 무서워서 만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어떤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베토벤을 다시 배우게 됐는데 저에게는 이 베토벤 왜 계속 스케일이 계속 이렇게 있고 계속 알페지오가 왜 계속 이렇게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느껴지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협주곡이라고 느껴져요, 저한테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다가 왜 해야 되는 것을 리서치하다가 답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지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다가 역사적인 어떤 인포메이션을 찾아보니 베토벤에게 이 곡을 의뢰했던 그 연주자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그리고 날아가는 듯한 톤으로 연주를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해요. 작곡가는 연주자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연주자도 또 작곡가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데 굉장히 가볍게 막 뭔가 날아가는 소리를 내면서 하는 연주자한테는 이런 곡을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곡에 많은 것들이 뭔가 클릭이 딱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많이들 잊는 것들이 이제 세 번째 스텝 how입니다. 어떻게를 많이 잊어요. 저희가 브람스 콘체르토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이걸 구현할 건데 라는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 스텝이 how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도 내가 바이올린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지까지 그 스텝을 끝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아이가 점점 머리는 커져요. 아는 거 많아지고 선생님한테 들은 것도 많아요. 근데 몸으로 구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라캄파넬라 저희가 아까 할 적에 제가 계속해서 물어봤던 것들이 너가 날렵하고 뭐 기사 같은 그런 소리를 내려면 아티큘레이션은 이렇게 하고 화를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스텝까지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제 내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how를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how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것들이죠. 활을 어떻게 쓸 거고, 어떤 스피드로 할 거고, 어떤 압력으로 할 거고, 뭐 사운딩 포인트는 어디고, 뭐 활을 지금 내가 똑바로 쓰고 있는지 약간 이렇게 날릴 건지 저렇게 날릴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알아냈으니까요. 무엇을 하는지 알았고, 왜 하는지 알았고, 어떻게 할 건지 알았으니까 그걸 이제 몸에 붙여야 되겠죠. 이제 네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스포츠적인 스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 중요한 순간, 연주라는 아주 큰 스트레스가 있는, 아주 큰 긴장이 있는 그 순간에서 그것이 발휘가 되려면 내 정신으로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몸에 그것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고 사실 운동 선수들이 스쿼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스쿼트를 매일 하겠습니까? 스쿼트를 매일매일 하는 그 감각을 잃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야지 다른 것들도 발휘가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은 움직임이라도 계속 체화를 시키고 이게 내가 자다가 깨어나서 이렇게 해도 몸이 이렇게 나가는 순간이 와요. 하다 보면. 그 순간까지를 찾아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의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감정 조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바이올린이라고 하면 연습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힘든 거 당연한데 이겨내야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바이올린 교육자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젠 마크 슬로먼이라는 너무너무 많은 바이올리니스트를 배출해낸 미국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하신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적은 무능이 아니고 좌절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악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좌절을 아이들이 느껴요. 내가 너 잘못했어라고 얘기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악보가 있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때 굉장히 슬퍼요. 사실 너무 슬프고 그리고 그만하고 싶어요. 슬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좌절을 조그맣게 이겨내는 방식을 계속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잠깐 쉬었다 해볼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같이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또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점점 해나가다 보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지나가는 감정이지 이겨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성취의 감정을 한번 느끼고 나면 아이들이 알아서 조금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하는 연습이 굉장히 크고 작은 좌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오디션에 떨어졌어, 레슨에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악보에서 그냥 하지 못했을 때의 그런 작은 좌절들이 굉장히 생태계가 많이 난다는 것들을 부모님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제일 속상해요. 잘 안 되면 엄마도 속상했지만 저도 속상합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변화를 만드는 이 분야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반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가서 조금 아이가 이제 뭐랄까요. 학생의 수준에서 영 아티스트의 느낌으로 넘어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혹은 또 대학교 2학년, 3학년 요쯤의 시점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복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들은 감각이 아직은 발전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감각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하고 감각이 올라가야 반복을 했을 때 또 효과가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아무리 감각의 단계가 이 정도인데 이게 단계에서 아무리 반복을 한다고 나아지지 않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복을 좀 멈추고 그리고 preparation이라고 하죠. 뭔가를 준비하는 거, 콩쿠르라든지 오디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약간 쉬고 감각을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들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실기시험이 너무 잦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기마다 하다 보니 이 학기마다 뭔가를
결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각의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부모님 중에 굉장히 존경했던 그 학부모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꼴찌를 해도 좋으니까 이걸 잡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등수가 한없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2년 정도. 그런데 갑자기 3학년 때 거의 뭐 상위권으로 올라서면서 아주 평범하던 아이가 굉장히 잘하는 친구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감각의 발전을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준비만 하다 보면요, 곡 준비만 하다 보면 이 감각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감각의 발전 그리고 곡 준비 이게 번갈아 가면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에서 영아티스트로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본인의 소리를 듣고 악기를 느끼는 이 두 가지 감각을 긴밀히 연결할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이제 뇌과학 그리고 스포츠학에서 좀 발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스포츠에서 마인드 바디 커넥션이라고 일컫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까 찰코프스키 했던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소리하고 너의 감각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디 마인드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느낌이 있었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를 굉장히 긴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알기가 참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소리를 무겁게 내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몸을 막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무겁게 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몸을 가볍게 써야지 소리가 무겁게 날 때도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unnatural-하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소리를 따라가봐, 그럼 몸을 따라가봐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 과정을 이끌어 주시는 레벨업에 가속이 붙을 수 있도록 그 연결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수영 아트 트레이드에서 강의를 했을 때 이제 협력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는 것보다도 다른 제 친구들한테 자극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누가 있고 그 친구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얼마나 나에게 줬는가 그런 환경에 내가 가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었거든요. 제가 항상 발전하는 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경험이 됐던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 환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선생님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소리를 들어주는 친구들 그리고 나도 이 친구한테 너 이렇게 한번 해봐 너 너무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때 내가 도약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무래도 등수가 있으니까 경쟁 구도만 있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음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하고 그리고 서로 돕다 보면 집단 지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너 들어봤는데 너는 참 레가토를 잘하는 것 같은데 스타카토가 뭔가 어색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본다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코멘트를 주고 같이 고민해보는 이런 경험들을 아이들이 많이 쌓다 보면 저희 필드의 어떤 파이도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챔버 뮤직을 하면서 소리를 섞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연주를 듣고요. 라이브로 다른 사람 악기 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고 또 전문 연주가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 리스닝 데이터라는 게 빅데이터를 여기서 계속 쌓으면 그 빅데이터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결국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연 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뭘 해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게 연습하는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빅데이터를 쌓는 거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곡을 알고 작곡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고 뭐 연습만 한다고 바이올린 잘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가라는 거는 그 몸의 어떤 감각 그리고 정신의 지식 능력이 다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단련하는 것을 그리고 귀를 단련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음악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꿀팁도 나누고 하면서 서로 선한 경쟁을 하고 그리고 내 인격을 추락시키지 않으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도 더 발전하길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저희가 점점 멋진 음악에 둘러싸이고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